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대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대세는 정해졌다,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바이든 당선 유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바다 주조차도 지금 바이든이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착하기를 부탁드린다, 바이든의 메시지고요. 트럼프는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낸 소송들은 기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과연 증시 또 우리 경제,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대선 같아요. 지금 월가는 축하 모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증시 쪽에서는 네네.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증시는 또 조금 들썩거렸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불복하겠다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는 볼 수가 있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더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와 상원 하원이 지금 이제 갈라져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안도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고요. 네.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정부와 상원 하원이 이제 분할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큰 폭에서 개혁적인 내지는 상당히 큰 폭의 그 경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안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확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데 블루웨이브는 실패했습니다. 상하원 민주당 장악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화 정책이 좀 점진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JP모건 쪽에서도 나왔거든요. 어떤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일단 만약에 이제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세, 특히 이제 법인세 인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증세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특히 환경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강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증시에서는 이 세금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세금 부과를 더 강하게 하면 증시는 이것을 반영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을 공화당이 이제 차지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의 증세 인상은 상당히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증시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증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규제 강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공약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이 높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 가지 이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겠지만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5차 네네. 부양 정책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똑같이 지지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미리 기대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5차 부양 체계 집행은 다소간 이제 신속하게 집행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타결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죠. 네. 레임덕 시기가 지금 12월 달은 레임덕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1월 달이 되면 의회가 이제 새로이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시기일 텐데 레임덕 시기에 그 5차 협상안이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일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중시킬 가능성들이 더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레임덕 기간인 11월과 12월에
5차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오히려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5차 타결, 그러니까 5차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타결될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네. 거죠. 그 타결 규모가 2조 달러를 넘느냐 혹은 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네. 언제 그 타결 시기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결국은 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결이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집행할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달러 돈들이 풀려 나오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변동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기는 할 거다. 정확한 시점은 지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한 이 선택을 놓고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금값 같은 것들도 오르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연준은 최소한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2023년까지는 0%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현재 월 1,200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14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월별 기준으로 월 1,200달러 정도의 채권 매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미국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행정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쓰게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공급된 달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네.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방향,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소간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금값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결국은 시장으로 이렇게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 네.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금 가격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죠. 네. 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자극될 텐데, 네네. 우리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미국은 상당 기간 제의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향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먼저 증시를 여쭤보기 전에 금리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로 금리가 유지되는 미국 상황, 이거 지금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역시 제로 금리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리에도 역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하려는 여러 상황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제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에서 생성되는 그런 이제 유동성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현재의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향후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현재의 수준에서 약간의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요.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만큼 이제 국채를 발행하느냐.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적자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는 당연히 국내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올해 굉장히 큰 이제 재정 적자 폭이 이제 늘어나고 네. 있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조금 줄어든 규모에서 재정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국채 발행의 증가를 통해서 시장 금리가 불안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럴 가능성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바이든이라고 하지만 불복 얘기가 나오면서 안개 속에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들은 어느 정도 확실한 양상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증시 쪽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바이든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상승을 띄었다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 이 반전,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미국 대선의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마친 상태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서 이제 가장 좋게 평가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증시는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이 지금 이제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원은 네.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권력의 분산이 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충분히 평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는 오히려 이런 이제 대선 결과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또 이걸 다시 뒤집어낼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선 이후의 국면으로 증시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급격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에 기반을 해서 그렇다면 향후 이제 산업 구조의 재편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렇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글로벌 산업 경제계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편 과정을 정치가 또 신속하게 반영을 하고 거기서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IT라든지 5G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또 바이든 후보 측이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 하나 봐야 될 텐데 바이든은 지금 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많이 알다시피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네네. 지금 중국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국 정책은 사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이 중국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실행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통상 정책 방향, 그러니까 세부 전략 방향에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제 1대1 양자주의에 이제 주력한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동맹국들과의 연합 전선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이제 결속을 조금 요구를 하면서 이제 동맹의 일부분으로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에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강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미국과의 그런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비중 축소는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중 축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이것은 국내 수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축소를 완만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중국과의 교역 축소 압박은 이제 향후에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반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방향성 자체가 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네.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직접 1대1로 싸움을 붙여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려던 트럼프 때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라든지 여러 뭐랄까요?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경우가 사실 좀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대치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달라라고 네.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요구를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을 시간을 가지고 이런 요구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반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새로운 질서라고 말합니다. 다자주의 질서를 강조할 경우에 우리의 대응, 지금 또 황세훈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갖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들. 향후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